안녕하세요. 네, 안전행정부 후원의 나라사랑 역사 여행을 유튜브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보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님 하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헤이그 특사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상설 선생님은 우리나라 국권 회복기 그리고 독립운동 초기에 모든 곳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교육자로서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선구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그 유고도 남아있지 않고 그 이후에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제 이상설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1870년 충북 진천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충북 진천에서 아주 가난한 선비인 이행우의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다음에 나중에 11년 후에 둘째를 낳아요. 둘째 동생이 바로 동생 상익이라는 분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이 동생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분이 바로 이상설 선생님이세요. 이상설 선생님이시고 11살 어린 동생 이상익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설 선생님은 집안에 이용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안 친척 중에서 집안의 사람 중에서 어린 아들 똑똑한 아이를 한 명 양자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어디에 계셨냐면 이제 한양에 계셨어요. 한양에 계시다가 한양에 동부승지라는 그런 관직도 하고 계셨는데 이 충북 진천이 경주 이씨 집성촌이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내려가서 친척 아이들 중에 양자를 한 명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갔더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천재가 한 명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상설을 보니까 이상설이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개구장이고 6살일 때 아주 개구장이로 이렇게 있으니까 집안 어른이 이제 그 마당 한가득 대추를 이렇게 부려놓고는 이 대추가 몇 개인지 다 세야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세겠거니 하고 이제 갔더니 막 이상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다 세렸는데 뭐 하고 놀고 있느냐 했더니 벌써 다 세었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었냐 했더니 요 한 구퉁이를 이렇게 그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인지 세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이 총 몇 개가 있으면 이게 몇 개겠다 해서 벌써 곱셈의 기법을 알아가지고 한 통에 들어있는 대추의 수 곱하기 그 통의 대강의 수 해가지고 벌써 알아낸 그 정도로 수학적인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우 선생이 관상을 보는 사람하고 또 같이 갔대네요. 그래가지고 보더니 이 이상설이라는 사람의 관상이 너무 귀한 상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총합을 해서 이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인 7세 때 이 충북에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집이 또 명동이야. 명동. 지금의 명동이에요. 장동. 거기에 갔더니 바로 뒷집에 누가 사냐? 우당 이회영, 이시영 하고 같은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한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시영 선생하고도 1살 터울로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회영 선생의 모든 그 기록에는 이 이상설 선생님 기록이 많이 나오고요. 이상설 선생님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다 불태우라 그래서 없는데 주로 이시영 선생님이 구술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설 선생님의 일기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던 선비 집안에 충북에 계속 계셨다면 사실 그렇게 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이용우의 양자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천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살 때 갔는데 이제 13살 됐을 때
양부인 이용우, 친부인 이행우, 이 두 분이 같은 해에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친모, 어머니도 벽진희 씨 어머니도 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탈상을 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상을 치르러 와서 보니까 동생이 3살이야. 이 동생 상익이 3살이야. 그래서 이 3살 난 동생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분도 유명한 수학자가 돼가지고 근대 수학 교과서를 또 집필을 하셔서 신문에 이분 이상익 수학자 이상익의 기사가 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상설 선생님은 일납 2녀를 두시거든요. 그런데 좀 일찍 그 아들이 돌아가세요. 1946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가시는데 이 동생의 아들들은 자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상익 선생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이재승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미국 미시간대의 원자력 공학 박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손자들 중에서도 이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행적들을 알리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면서 해마다 우리나라의 충북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상설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이 이과적인 머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제 탈상을 다 하고 나서 16세 되던 해에 달성석 씨, 이때 관직을 하고 있던 분의 따님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때 상을 하고 너무 체력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한 1년 정도를 공부에만 이제 그 강원도에 가서 요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때 신흥사라는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이때 그 이회영이나 이시영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양 명동에서 수재 간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살에 공부를 하는데 이때 기록에 보면 이시영 선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상설이라는 친구는 아주 기이한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가지고 그 기억력과 그 총명함과 머리 좋음에 우리는 다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논리학 문제를 막 풀다가 도저히 안 풀려가지고 이 이상설 선생님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서 막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 보면 또 언제 일어났는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점심을 먹고 나서는 20분 정도 잠을 자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꿈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 시간에 잘 때 주변에 친구들이 막 하던 얘기를 듣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들었던 얘기를 자면서 들었던 얘기를 쫙 문제로 풀어내는 그런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한학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셨고 이 1885년은 언제냐 하면 1885년, 1886년 이때 이제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들어와가지고 배제학당도 설립하고 뭐 정동교회 설립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생기고 또 유경공원 나라에서 만든 그 학교도 이제 생기는 그런 때여서 한참 우리나라에 서양의 학문들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러한 책들을 구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당대의 이건창 아시죠? 이건창, 이건방 형제가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일으키면서 독립 그 운동의 기반적인 사상적인 기반을 해놨고 나중에 이건창의 후손들이 이회영과 같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서간도로 이동하셔서 독립운동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 당대 최고의 한학자셨던 이건창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그쵸? 뭐라고 얘기했냐? 율곡 2를 계승할 만한 대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상설을 이야기할 정도로 학문의 수준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데 이제 이 이상설은 헐버트, 고종이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까지 이제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선교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종 임금이 서양의 학문들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종의 그 자문관으로 헐버트를 초청을 하죠.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관리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교사로 초청을 해서 헐버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헐버트를 통해 가지고 영어, 불어, 일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까지 다 공부를 이제 하세요. 근데 이게 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외에 이러한 학문들을 다 독학하셨다는 거예요. 독학. 우리는 막 지금 가르쳐주고 교재도 많고 동영상도 많고 그런데 그 시대가 아니라 혼자서 책을 읽고 이러한 외국어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법률이라든지 종교, 철학 그리고 과학과 수학까지도 다 통달하신 분이 이상설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불교를 오랫동안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나중에 강론을 들으러 이 이상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그 천주교, 그 기독교라든지 이런 예수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그 우리나라 신부가 있어요. 그분도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 이 이상설을 찾아가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상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곳에 앉아서 우리나라에 앉아서 책을 보고 이걸 다 깨우친 그런 분이세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상설에 대해서 독립운동만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근대 학문들은 다 어떻게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유럽에서 발전된 거를 일본이 받아들여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근대 학문을 하고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일본이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다 전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피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박에 깨버리는 일이 이 이상설 연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수리라는 책이 있다는 기록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수리라는 책의 실물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그 팀에서 이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막 찾다가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 책을 드디어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그 마이크로 필름인데 이게 수리 해서 수건, 그러니까 머리, 이게 일권이라는 뜻이죠. 수리, 수건이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실물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거 장갑 끼고 이제 장갑 끼고 보시는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그리기 할 때 이렇게 컴파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그어서 같은 그 거리 길이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러한 얘기를 갑을 병 이렇게 해서 뭐 을과 병이 같은 길이면 이 각이 얼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쓴 책이고요. 여기 보면 분수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35분의 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론을 쓸 때는 다 세로 쓰기로 한자로 세로 쓰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학 풀이를 할 때는 가로 쓰기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이런 책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이 수리책은 어떻게 찾게 됐냐 하면 이분이 이문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수당고택의 관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아버지 선친이신 이승복 선생님이 계세요. 평주 이승복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했냐? 이상설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이 그 연해주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조국이 아직 독립하지 않았는데 내 흔적을 남긴들 못하겠냐 그러면서 나의 모든 유고라든지 유품은 다 불태우고 내 몸까지도 시신도 불태워서 강에 뿌려라 바다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 옆에 계셨는데 옆에 계시다가 그 이제 이상설 선생님의 유고를 태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과학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빼놓으신 거야. 그 빼놓으신 책을 나중에 이 후손이셨던 분이 이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게 되면서 이 수리라는 책의 존재를
알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술이라는 책은 직접 이상설 선생님이 붓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을 한 게 아니라 수리정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책이 수리정원인데, 이 수리정원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학에서 교육학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중국은 아편전쟁이 있잖아요.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이제 반성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근대 서구 이런 과학들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영국 사람으로부터 이런 과학 서적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서구 수학에 관련된 것을 번역한 책이 수리정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정원이라는 책을 이 이상설 선생님이 공부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이제 서머리로 이렇게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수리의 앞부분 책은 수리정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수리 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런 수학뿐만이 아니라 산술뿐만 아니라 뒤에 어떤 개념이 오냐면 소수 개념이 와요. 그 0.1 할 때 그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점이 이제 분수로 또 이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순환소수. 소수 중에도 뭐 0.131313 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소수에 대한 개념들을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아주 고급 수학까지도 이 수리책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수학이나 과학은 조선시대 초기에 관령으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장영실과 함께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했던 그런 수학과 과학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종조 시절에 또 이제 실학이 들어오면서 실학을 이제 꽃피우면서 과학 수학을 발전을 시켰는데, 이렇게 조선의 그런 산학에다가 근대의 수학을 접목을 시킨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이 일본에서 전해온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왔던 책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 이상설이라는 존재가 이걸 우리의 근대 교육에 접목을 시켰다는 거에서 아주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리책을 수리책을 쓰실 때 그 즈음에 같이 쓰신 물리학, 화학, 식물학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백승호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 호초는 뭐냐면 겸손한 뜻이에요. 거칠게 초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백승의 이름은 뭐냐 하면 백전백승의 백승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 앞에 이상설 선생님은 물리학을 공부하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은 힘에 관한 학문이다. 이 힘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을 움직이고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물리학이 모든 과학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백승호초인데, 이 책은 어디에서 온 책이냐 하면 동경제대 의학부에서 보던 그 교재예요. 대학 교재에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이 동경제대의 이 교수는 어디서 공부를 해왔냐면 독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일본 동경제대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봤더니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다 풀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보이시죠? 요 그림처럼 이렇게 실험에 치중을 하셨어요. 이상설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이 이론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특히 이 책 같은 걸 초록을 하실 때 실험 위주로 많이 쓰셨어요. 그게 참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원자 개념을 배우게 돼요. 원자. 그래서 아톰이라고 해갖고 이걸 일본어로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일본어로 아톰이라고 쓰고 분자도 영어로 그대로 일본어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아주 작은데 그것은 더 나누어질 수 있다. 나누어질 수 있는 게 분자고 이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 확산 배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예로 들어놨어. 소금을 조금 많은 물에다 넣었는데 그 소금물 전체가 다 짜지는 것은 이러한 확산의 그 증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놓고 큰 물에 이제 물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고기에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물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확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보면 자세하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 나실라나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제 관에다가 막아가지고 초에 불을 태워서 이게 나중에 없어지면서 여기에 막 이렇게 뭐 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무게를 재면서 부피를 재고 이렇게 하면서 질량이 없어지지,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가 변한다. 뭐 이런 실험들을 한 것을 가불병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그대로 이 물리학 책을 번역한 게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물리학 책에, 일본인이 쓴 이 물리학 책에는 백금과 그 밀도 있잖아요. 밀도를 설명하면서 백금하고 그 해면, 이렇게 구멍이 퐁퐁 뚫린 그런 해면하고의 비교를 돼서 부피가 어느 정도, 그 밀집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로 풀어놓은 게 있는데, 이 백승호초에서는 백금으로 안 하고 금으로, 이상설 선생님은 금으로 해가지고 방식은 똑같지만 그 수치는 다르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논문에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분은 다 이걸 익히시고 그걸 우리 방식으로 풀어서 자기가 써머리를 해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그 다음에는 또 화학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이상설 선생님은 화학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학 계몽초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영국인의 로스코라는 사람이 사이언스 프라이머의 케미스트리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중국 사람이 아까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어 번역판이 화학계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화학계몽이라는 책을 보고 핵심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쫙 읽어봤거든요. 이해를 하고 잡아서.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 이해는 못했는데, 뭐냐면 이제 갑에다가 이제 어떤 물질을 넣어서 가열을 하면 이 연기가 을로 가고, 뭐 이것을 병에다가는 어떤 물질을 또 넣으면 이게 정으로 갔다가 무로 가서, 이게 갑을병정 무기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1, 2, 3이나 A, B, C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질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쭉 써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물이라는 것은 H2O잖아요.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이야. 화학계몽초. 그래서 정말 천재는 남다르다. 그래서 화학계몽이라는 중국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 이상설 선생님이 쓰신 화학계몽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물질과 에너지라든지 화학 반응식 있잖아요. 이거 우리 EH 더하기 O 이렇게 해서 H2O 하듯이 그런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주기율이라든지 금속, 비금속,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화학계몽초라는 책인 거예요. 이상설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이것만 쓰셨냐? 마지막으로 어떤 책이냐? 식물학이라는 글도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책이라고 하기에 너무 얇아요. 양이 아주 적은 양인데요. 이거는 영국에 이제 후커라는 사람이 쓴 보테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물학과여가지고 아는데, 이게 식물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찌나 반갑든지 오랜만에. 그래서 이 보타니라는 이 식물학 원전의 책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빨리 배워야 되겠다 해갖고 식물학 계몽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갖다가 공부를 하셨는데, 특히 이런 책, 지금까지 얘기한 이 책들은 원서는 엄청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을 다 보신 거야. 다 보시고 나서 특히 이 식물학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식물의 그런 겉 형태나 이런 모형보다도 화학적인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호흡을 하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식물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한자로 다 써놓으셨어요. 그 책이 바로 식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원본이 이제 후커가 쓴 보텐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식물학 계몽, 이건 중국의 책을 공부하시고 이제 써머리를 하신. 이런 근대 우리의 과학과 수학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성균관 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성균관에서 과학과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신 분이 이 이상설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육학에서 이상설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놀라운 건 우리는 지금 이제 한 달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수능 공부만 할 거 아니에요? 이분 과거 공부하면서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런 온갖 과학, 수학 이런 책들을 같이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헐버트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책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이 과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25살에 1894년 어딘가 익숙한 숫자죠. 1894년 가보 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인데 가보 문과 우리 민족의 마지막 과거 시험 가보 문과에 급제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떨어지고 김구 같은 시험 쳤죠. 김구 선생님 다 떨어지셨어요. 이상설 선생님만 붙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급제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고는 이제 세자 시독관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자를 가르치는 그런 직책을 이제 하시게도 되고요. 1895년에 그 당시 이제 승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되는 비서감 좌비서랑이 돼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관둡니다. 왜 관두는지는 알겠죠. 1895년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그 관직에 들어가 보니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외세들에 치여서 뭔가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96년에 성균관 교수를 그러면 해라. 그래서 교수 겸 관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과학과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몇 개월 만에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어디로 가냐?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근대 교육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들이 막 이제 생길 그때에 교사들이 부족하잖아요. 다 서당 훈장님만 계시다가 그래서 급하게 교사 양성학교로 한성사범학교를 만드시거든요. 그 한성사범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이 한계 이승희 선생님하고 이승희 선생님께 드린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이분 연세 보세요. 1847년생이니까 이 선생님보다 이상설 선생님보다 뭐 20살이 더 훨씬 넘는 아주 큰 어른이신데 이분 한계 이승희 선생님은 그 아버님이 그 이진상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유학계에서 성리학계에서 퇴계 학통을 이은 그런 아주 그 정통의 유학자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계 학파라고 할 정도로 이분도 그 학맥을 이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그 심학에 대해서 심즉 리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심학에 대해서 심오한 편지를 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상설을 찾아와서 같이 그 성리학과 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이런 높은 유학자도 이상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학문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은 어떻게 되냐? 이상설 선생님과 함께 간도 지방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 한흥동이라는 기지를 건설할 때 같이 협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어서 한흥동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양명학이라든지 그냥 오리지널 성리학도 공부하시고 양명학, 이 양명학은 우리가 알지만 양명학의 핵심은 뭐죠? 지행합일이잖아요.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행동에 직접 옮길 때만이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행합일을 행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적인 개화사상과 만나면서 이 이상설 선생님이 독립운동의 모든 걸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바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수리라든지 뭐 화학 계몽초라든지 식물학이라든지 이러한 책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글로 써놨다가 사람들이 오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그 수학을 가르치려면 이 수학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수학 교재를 그럼 누가 만들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궁궐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야. 다 누구로 모아지겠어요? 이상설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에게 최초의 근대 수학 교과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에 만든 산술신서라는 교과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수학 서적이다라고 했는데 술이라는 책은 이것보다 10년 앞서서 더 나왔던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산술신서라는 책은 이제 인쇄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자로 이렇게 돼 있고 는 해가지고 국한문 혼용이잖아요. 국한문 혼용인데 이 숫자들은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옆으로 봐야 돼. 그래서 보면 7의 14승 나누기 7의 3승 곱하기 7의 5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연습 문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 교과서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은 왜 붙여놨냐면 작년에 중국에 저희가 우리 역사에서 다 같이 답사를 갔잖아요. 중국 독립운동 그 유적지 답사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명동학교예요. 명동학교 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나고 자라고 공부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명동학교에 딱 갔더니 그 교실에 윤동주 마네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는 이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저는 여기에 바람과 구름과 별과 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서시가 있겠거냐고 딱 봤더니 뭐가 있어? 이 산술신서책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 이 명동학교는 어디에서부터 왔다? 명동서숙. 그 명동서숙의 원류는 뭐야? 서전서숙이잖아요. 서전서숙은 누가 만들었어? 이 이상설 선생님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그 양성을 위해서 민족학교로 최초로 서간도에 만들어진 민족학교가 바로 서전서숙이고 그 서전서숙의 그 맥을 이은 명동학교에서 자란 우리 대중으로 많이 알려진 윤동주가 보고 있는 책이 그 산술신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뜻깊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머릿속에도 이상설의 그 수학, 논리학이 있었다. 윤동주가 원래 뭐 좋아했다 그랬죠? 수학 좋아했다 그랬어요. 수학도 잘했어. 그래서 윤동주 아버지가 어디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연세대 의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해서 국문과를 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상동청년회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동청년회. 이 상동청년회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들어왔죠? 그 스크랜턴 일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스크랜턴 일가가 들어오면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윌리엄 스크랜턴은 바로 이 상동교회를 만들어요. 상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물론 선교의 목적이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유로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스크랜턴이 내가 모든 직에서 다 내려놓겠다 하고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 자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전덕기라는 분한테 목사직을 그 뒤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덕기라는 분이 이 상동교회의 목사가 되면서 1903년에 상동청년회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상동청년회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 이상설, 민영환 이런 분들이 그 자금을 대어줬어요. 청년회에 자금을 대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여기 상동청년회에 누가 있었죠? 이회영, 이시영, 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 선생도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양기탁이라든지 이런 분, 그 다음에 이동영, 이동휘 대부분 우리가 들어본 독립운동가들은 다 여기에 모였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시경 선생도 바로 이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주시경이라든지 이동영 이런 분들이 이 전덕기 목사에게 처음에는 그 세례를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1909년에 홍합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만들고 나서 대종교로 개종을 하시게 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는 이 상동청년회는 특이한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었어. 누가 와요? 조성환, 윤태호 이런 분들도 상동 청년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 근데 이분들은 종교가 대종교예요. 그리고 심지어 천도교 최재학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동 청년회에서는 그 당시에 그 독립협회가 없어지잖아요. 1897년에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면서 이 열혈 애국 청년들 그리고 근대 교육을 받았던 배제학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그런 근대 애국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만난 게 바로 이 상동 청년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명동 그 가면 한국은행 앞에 보면 이 상동교회 있습니다. 그래 그 상동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 1906년에 여기를 막 상소도 올리고 계속 이제 활동을 너무 가열차게 하다 보니까 일제가 이걸 해체시켜 버려요. 상동 청년회를 해체되면서 이 멤버들이 고스란히 모여서 만든 게 뭐다? 바로 신민회를 창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초창기에 우리의 국권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동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19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철 선생님은 나라가 이제 아주 위태롭고 이러다 보니까 관직에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이런 데 가서 상동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1904년에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열차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제 이시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상소를 올리죠. 전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수락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상소를 올리게 되니까 이 성균관 관장이고 이런 분이 하게 되니까 그 상소가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다 같이 상소를 막 올리고 그 다음에 궁궐 앞에 가가지고 또 도끼 놓고 저를 죽이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일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게 돼가지고 이 황무지 개척권을 묵살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대한협동회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905년에 뭐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지금 덕수궁 뒤에 가면 중명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을사늑약이 11월에 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이상설은 11월 그때 17일 이때 그 을사늑약이 막 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11월 1일부로 의정부 참찬 정이품에 해당되는 고위직에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 의정부 참찬은 뭐냐 하면 이 을사늑약을 체결을 할 때 누구죠? 이완용이라든지 뭐 박재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품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높은 직책이어서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직책이었는데 이 을사늑약의 현장에 일제가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은 이 주변을 삥 그 일본의 군인들이 둘러싸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상설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을사늑약에 보니까 도장이 고종 황제가 직접 인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을사늑약 이후에 5차례의 상소를 올립니다. 이 상소가 아주 유명한 상소인데요. 그 중에 어떤 상소가 있냐? 순사 상소가 있어요. 순사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의정부 참찬 이상설 상소라고 되어가지고 쫙 신이 뭐에 대한 예우기를 쭉 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순사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늑약에 응하셔도 솔직히 왕께서 응하셔도 나라는 국권은 잃어버리게 되고 응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라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왕께서 을사 오적을 처단하시고 목을 베시고 스스로 순사 따라 죽을 순이에요. 이게 사직사야. 그래가지고 사직을 따라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조선 내에 임금한테 죽으라고 상소를 올린 사람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거는 엄청 많았어. 근데 임금님한테 대놓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나라는 망하게 됐으니 저 을사오정 목을 베시고 스스로 순사하시옵소서 라는 순사 상소를 올린 거의 유일한 전무후무한 사람이 누구야? 이상설이에요. 그렇게 피통하는 이 상소를 올리시게 되는데 5개의 상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 대한매일신보에 다 실었어. 누가? 베델이라는 이 분이 또 대한매일신보에 이 상소를 다 쓰면서 알리게 된 거야. 그래서 1905년에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자결했어요. 그래서 민영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자결을 하실 때 이러한 상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에 그 종로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나도 또한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붕 뛰어서 그 바위에 머리를 찢어가지고 이 두개골이 확 깨졌다 그러네. 머리에서 완전 피가 흘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설을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백범일지에 보면 백범 선생이 종로 길바닥을 가는데 이런 슬픈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선비가 피를 온몸에 묻혀가지고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그 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상설, 의정부 참찬 이상설이라는 자가 저렇게 자결을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백범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하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더 이상 이 국내에서는 국권 회복 운동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친구들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회영, 이시영, 이동영, 여준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와 접해 있는 가까운 곳에 가되 특히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접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를 길러내가지고 나중에 적절할 기회가 있을 때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여서 우리 국토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 지도자가 가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가야 되느냐? 학식도 풍부하고 명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직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낯선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라고 회의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이상설 선생님이 내가 가겠소 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낯선 땅에 누군가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많겠지만 내가 먼저 선발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선발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그 옆에 있는 북간도 용정 땅을 보니까 이미 북간도 지역에 간도 지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800년대 말에 이 너무 어려운 이쪽 생활을 피해가지고 그쪽 지방에 가서 미리 그 터를 잡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북간도 용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기지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후에 나중에 바로 따라오는 사람이 이동영 선생이라든지 여준 이런 분들이 뒤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보면 뭐냐? 와서 뭐를 만들죠? 바로 학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용정 지역에 서전 평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전 그 지역명을 따서 서숙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돈을 어떻게 가져갔냐 하면 고종 황제의 내탕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종 황제의 내탕금과 이 아까 양자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양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진천 지역에 땅이 많았어요. 그 땅을 팔았어.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데 뭐냐면 충청도에 그 토지대장을 가서 또 학자들이 가서 다 판 거예요. 봤더니 토지대장에 이상설이 땅 판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몇 필지를 몇 평을 팔았는지를 가서 쫙 보고 지금 돈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소 80억에서 100억에 이르는 그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가서 만든 학교가 서전서숙이에요. 바로 이 학교입니다. 서전서숙, 이 글씨는 이상설 선생님의 친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전서숙, 여기 용정에 갔더니 천주교 신자이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달라, 그 집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무상교육. 지금 100년이 넘어서 이제사 무상교육 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세상에 여기 가서 무상교육을 하고 최초로 해외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근대식 민족 교육이 바로 서전서숙입니다. 이 이전에 1904년이나 그런 데는 이 지역에 그 기독교계 학교가 있었어요. 그 정도 종교에서 만든 학교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민족학교로 만든 최초의 학교는 바로 1906년 서전서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학생을 모집했는데 안 와, 학생이 안 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서당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공자왈, 맹자왈 배우는 학교들은 있었지만 이런 근대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다 학용품까지 다 주고 또 뭐 교사 봉급도 그냥 다 개인 돈으로 다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엔 70여 명의 학생들을 갑반, 을반 이래가지고 이제 좀 중등, 그다음에 초등 이렇게 해가지고 7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선생님은 누구였냐? 산수는 이상설 선생님이 가르쳤어, 수학은. 그리고 여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고, 이동영 선생님 역사 이런 거 가르치시고, 그리고 정순만, 박정서, 황달령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었고, 여준, 이동영은 대종교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정순만, 박정서 이런 분들은 기독교 계열.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서전서숙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거 1년도 안 돼서 이상설 선생님이 1907년에 해익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자리예요. 용정실험소학교. 용정실험소학교라고 이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답사 갔을 때 요 앞을 그 버스로 지나는 갔어요. 버스 지나가면서 저 학교가 그 학교 자리다, 서전서숙 자리다라고 지나갔는데, 여기 앞에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확대한 사진을 봤더니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슬기로운 용정 어린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 척박한 곳에 가서 꿋꿋하게 견디면서 우리의 민족의 그런 글, 말, 그 다음에 민속, 이런 거, 문화 다 지키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이런 사업으로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보면 뭐예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와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고, 또 여기서 나중에 강제 이주 당하셨던 그 고려인들이고 하는 거를 배우듯이 이런 글 하나하나가 남다르게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용정소학교에 가면 요 옆에 서전서숙 예터라고 해가지고 이 옆에 1906년에 이상설 선생님이 학교를 만드셨다라는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북해방기념비라고 해서 이제 비랑 옆에 나란하게 이렇게 있어요. 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 가면 정자가 있는데 이 보세요. 이상설 정.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서전서숙 학교 그림에 이상설 선생님 얼굴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뭐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갑게도 한 3년 전에 충청북도 진천에 서전 중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개교를 했는데 이 체육관 벽면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헤이그 특사 갈 때 고종의 임명장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이 서전 중고등학교의 과목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애국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역시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못했지만 어디에선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907년에 이제 헤이그 특사로 가셔서 이 학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서전서숙에 있었던 분들이 헤이그 특사로 가고 나니까 바로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이
이 조선 사람들 봤더니 말이야, 어디 만국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일본 잘못했다고 그냥 전 세계에 떠벌리고 다니고, 그 대장이 누구야 보니까 이상설이래. 이상설 뭐하는 자야 봤더니 서전서숙을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서전서숙을 탄압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서전서숙의 선생님들이 그 지역을 옮겨가지고 훈춘 지역으로 가요. 훈춘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마저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그 명맥을 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1908년에 명동 서숙을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개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서전 서숙의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김학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학연의 그 사촌 형이 누구냐? 김약연 선생이었어요. 이 김약연 선생은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북간도 지역의 민족 지도자였잖아요. 이 김약연 선생님이 처음에 서전서숙 만들었을 때 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그 이상설 소식을 듣고는 김약연 선생이 자기 서당에서 키우던 학생 2명을 서전서숙으로 보내. 그렇게 해서 보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분이시죠. 김약연. 우리가 이 김약연 선생님이 유명한 건 또 이분의 조카가 윤동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동주의 외삼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하신데, 이분이 김학연의 이야기를 듣고 명동 서숙이라고 해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명동 서숙의 초대 숙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부르면 교장이죠. 교장이 누구였냐? 박무림이었어요. 근데 이 박무림은 서전서숙의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서전서숙 선생님인 박무림과 여준이 와서 명동 서숙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서전서숙의 맥이 명동 서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명동학교, 그래서 이 명동학교 출신의 윤동주, 그다음에 문익환, 그 다음에 아리랑 영화를 만든 나운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월 13일, 우리나라는 3.1운동이 있었지만 여기는 3월 13일 만세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만세운동을 할 때 명동학교 학생들, 이 지역의 학생들이 배출됐던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전서숙의 학생이었던 이병휘는 나중에 창동서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서전서숙 이후에 4개의 또 이제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립학교 4개를 다 서전서숙 출신들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남세극, 구자익, 박세호, 오병묵, 박일병,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서전서숙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서로군정서, 또 홍범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신 분들이 서전서숙에서 다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신흥 강습소도 이 서전서숙의 맥을 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전서숙의 같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동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전서숙을 계획하고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1906년에 이상설 선생님이 가실 때 이회영 실기에 보면 이회영 친구 이회영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설을 그 상해로 떠나보내고, 상해로 간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서전서숙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만든 학교가 신흥강습소고 신흥무관학교이기 때문에 이 신흥강습소의 근원도 서전서숙에서 찾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민학교, 이승희가 한흥동에서 만든 학교가 한민학교거든요. 그 한민학교도 바로 서전서숙의 그 맥을 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가서 찍어온 명동학교. 원래 명동학교랑 똑같이 다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렇게 기념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자로서의 이상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는 언제 일어났냐? 1907년 헤이그 특사를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헐버트, 바로 미국의 호모 헐버트가 고종의 자문단으로 왔다가 만국 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상동교회에 있는 전덕기 목사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덕기는 이회영과 같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상궁이 있었어요. 고종의 나인 상궁인 김상궁은 누구냐면 전덕기의 그 이종 누이야. 그래서 그 김상궁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종에게 이 헐버트의 이야기가 들어가게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은 나중에 그 위임장을 써가지고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김상궁을 통해서 헐버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준 열사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YMCA의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4월 22일 날 이제 고종 황제의 그 명을 받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나죠. 4월에.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상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 이 횡단 열차를 타고 쭉 가죠. 둘이서. 가서 어디에서 만나냐? 이휘종과 러시아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보니까 이 이준 열사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이휘종이라는 사람도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 열사, 우리나라 뭐 최초의 검사라고 하죠. 그분과 이상설이 같이 가서 이휘종, 그 당시에 러시아 대사였던 이범진의 둘째 아들인 이휘종과 만나서 러시아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죠. 그래서 베를린을 거쳐서 헤이그에 도착하는 날짜가 6월 25일. 그래서 총 이준 열사가 4월에 출발해가지고 6월에 도착해서 2달이 넘는 64일간의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지금은 그냥 비행기 타면 한 번에 가는데 이때는 그 일본의 눈도 피해가지고 이 먼 거리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종 황제의 그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을 영어로 번역을 한 내용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는데 융 호텔에 이제 가게 되죠. 융 호텔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바로 태극기를 밖에다가 걸었다라고 하죠. 왜냐? 우리는 고종의 우리 대한제국을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온 대표단이다 라고 해서 태극기를 다 걸게 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헤이그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태극기 앞에서 근데 이 호텔이 헐리기 일보 직전에 헐린다는 소식이 나가니까 네덜란드 교민 그 신문에 나니까 개인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호텔을 사죠. 그래서 지금도 이준 피스 뮤지엄, 이게 피스 평화를 이야기한 그 뮤지엄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지금도 이렇게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계단이 거의 뭐 60도 되나? 이렇게 좁은 계단을 올라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손으로 관장님이 써가지고 수리 중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인 걸 보고 제가 그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윤보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그 인사말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데도 이거 국가에서 관리 안 하고 개인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독지가들이 돈 내가지고. 그래서 탤런트 송혜교 이런 사람 돈 내갖고 이런 거 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올라가면 이 방이 이준 열사와 이상설 선생님이 묵었던 방이에요. 그리고 요 옆방에 조그만 방이 이휘종의 묵었던 그런 방입니다. 제가 그날 써놓고 온 사진 찍어놓고 온 거를 제가 오랜만에 보고 애쓰신 그 마음 다시 한번 느끼고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그날이 4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제가 열심히 알리는 그날이 왔네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그래서 그 앞에서 인증샷 하나 이제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 소용도 없는데 괜히 가서 사람들이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정식 초청국 47개 국의 명단 중에 12번째로 있어요. C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위에 차이나 있고 뭐 칠레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꼴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하면 네덜란드 외교 문서 보관하는 데서 보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관련된 회의 자료에
당당하게 12번째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우리는 초청을 받았어. 그런데 일제가 이걸 외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표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은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그 아까 중명전 있죠? 그 중명전에 가면 있는 사진을 저희가 이제 현장 답사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찍어 온 건데요. 여기가 바로 그 미넨호프라고 해갖고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그 장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만국 평화회의를 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건데 제가 또 여기 갔잖아요. 여기야, 여기 가서 제가 이제 똑같이 여기를 찍어 온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공원이고 아주 아름다운 옆에 조그만 이제 그 호수 연못도 이렇게 있고 뒤에 미술관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 네덜란드의 풍경인데 여기를 못 들어가가지고 그 억울함, 그 어쩔 거야, 그 억울함. 그래서 요게 참 가슴 아픈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넨호프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로 갔는데 여기에도 그 헐버트가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여기 이 세 분만 간 게 아니라 헐버트는 다른 루트로 해서 미리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헐버트는 누구를 만났냐? 여기 보면 윌리엄 스테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스테드라는 편집장이 만든 만국평화회의보라고 해가지고 매일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동안 매일 나오는 이 신문에 이 스테디를 찾아가요, 헐버트가. 그래갖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 사실은 조선이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지금 보냈는데 일본이 이렇게 방해한다. 그러니 이 공보를 써달라라고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놔. 그래서 이제 이 스테드가 일면에다가 이 세 분의 사진을 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우리 대표적인 사진이죠.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이 이상설, 이준, 이휘종. 근데 이제 이 이휘종은 갈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프린스라 그래요. 대한제국에 나는 프린스다. 왜냐면 이 전체적인 급이 높아지려면 그냥 신하들이 왔대 이게 아니라 왕자가 왔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같은 또 전주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스로 계속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이휘종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범진이 프랑스 대사, 미국 대사, 러시아 대사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를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프랑스어로 연설을 팍 하고 인터뷰도 막 엄청 잘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부터 쫙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만국평화회의보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을 누구에 비유했다? 예수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이러한 만평이 올라올 정도로 본격적인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상설 선생이 나중에 이 만국 평화회의 끝나고 나서 영국이라든지 유럽하고 미국을 순방을 하시거든요. 그 순방 외교를 할 때 영국에서 이상설 선생님한테 명예 박사 학위 이런 거 막 줘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영국에서 발간된 런던 뉴스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 세 분의 그 판결 있잖아요. 일제가 나중에 이걸 간 걸 알고 걸석재판 이 세 분이 참석하지 않고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잖아요. 뭘 내려요? 이상설은 사형, 그 다음에 이준, 이휘종 이런 뭐 종신형 막 이런 거 때리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실어가지고 유럽의 신문에 나중에 보도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고종이 이 헤이그 사건의 빌미를 잡아가지고 일제가 고종을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이 올라오게 되는데 순종이 황제에 등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사형 선고 내리는 거, 이 세 명을.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 열사는 이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울분에 차 있어가지고 식사를 안 하셨다 그러죠. 식사를 안 하고 이제 우라병도 도지고 그다음에 여기 피부병이 좀 있으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병이 해서 갑자기 급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준 열사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7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시신을 감회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상설 선생이 다시 와서 그 돈을 대고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시게 되죠. 근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저기 북한산 순례길에 가면 이준열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묘역 옆에 보면 그 당시에 헤이그에 공동묘지에 있었던 이 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해놓고요. 그 지금 헤이그에 있는 그 묘에는 흉상하고 이곳이 이준열사의 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시신은 와서 이 북한산 순례길에 묻혀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로 가실 때 이 세 분만 가신 게 아니에요. 세 분만 가신 게 아니고 헐버트는 물론이고 윤병구와 송헌주라는 분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미국이랑 이런 데서 유럽에서 그 유학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윤병구는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양이다 보니까 기독교 계열의 어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이준열사도 사망하셨을 때 네덜란드 YMCA 회장이 대한제국의 YMCA 회장이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해줬는데 이 윤병구 목사가 같이 이상설 선생이랑 가서 장례식을 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병구, 송헌주 이런 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독립자금을 대주고 그 다음에 미주 독립운동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언론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알리는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언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그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일본이 싫어할 만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연설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의병장들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상소를 올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도끼를 앞에 놓고 목숨을 걸고 상소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인들을 욕보인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침탈한 이야기, 그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야기, 그런 아주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 까발려놨어요. 그리고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황제의 그 직인이 없는 무효다라는 이야기까지 딱 해놓고 그때 도장을 찍어줬던 대신들,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백성들이 가서 처단하려고 몇 번 그 집에 불도 지르고 이렇게 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 반발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자세한 내용들을 다 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설 선생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그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대서양만 건너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1909년에 국민회를 결성하게 돼요. 미주 국민회. 이 국민회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는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밭 거기에 이제 일하러들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주했던 한인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한인회하고 미국 본토에 이제 뭐 유학을 가거나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한인회하고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1908년에 미국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스티븐슨 사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전명훈하고 이제 장인환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더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상설 선생님이 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이상설 선생님은 또 우리 대한제국에서 먹어주는 그런 정이품의 관직도 있고, 그 다음에 고종의 특사로 고종의 신임장을 받고 헤이그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분의 이런 아우를 수 있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회를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주와 유럽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기반들을 만들어 놓고 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지역에서 독립운동 단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군자금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고 하는 것의 기반은 바로 이상설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9년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통해서 이제 연해주로 들어오시게 되죠.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할까라고 둘러보다가 어디를 찾게 되냐? 한흥동 땅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한흥동이라는 이름은 한국이 흥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흥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바로 여기죠. 저희가 가봤더니 그냥
온통 옥수수 밭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한흥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밀산에 있어요. 밀산부. 그래서 나중에 뭐죠? 청산리 전투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 독립군들이 이동하다가 어디에서 다시 집결을 하냐? 바로 이 밀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백포서일 선생이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한흥동 밀산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누구가 했냐면 이상설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한계 이승희 선생 한감 넘어서 이리로 와요. 그래 같이 만들고 또 유인석 이분은 의병장이잖아요. 의병장 유인석 그 다음에 최재형 러시아의 그 원래는 함경도 지방의 노비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큰 부를 축적하셨던 최재형. 이 최재형이 권총을 사줬잖아요. 누구에게? 안중근에게. 그래서 이 안중근. 그 다음에 이 이범륜. 이범륜은 이 지역의 지도자였는데 아까 이휘종의 큰아버지. 이휘종의 아버지가 이범진이고 그 이범진의 형님이 이범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러시아 지역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다 망라되어서 함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시는데 이상설 선생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흥동에서 조금만 이제 걸어가면 바로 심리와 항일 투쟁 유적지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우리 조남호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강사님들 사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뒤를 제가 찍어 왔거든요. 그 뒤에 내용이 보면 1905년에 이제 나라를 잃었다. 그러면서 1910년에 해외 항일 투쟁 기지를 개척하려고 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 등 신민의 지도자들과 미주의 국민회, 아까 이상선 선생님이 가서 통합을 만들어냈던 미주 국민회가 바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500여 동포 가구를 이쪽에 터를 마련을 해가지고 독립 군사훈련을 하면서 신식학교를 꾸리고 이게 한민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요 지역에 독립투쟁을 눈물겨운 독립투쟁을 했다. 그래서 심리와 항일투쟁지 창건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9년에 밀산시 인민정부가 같이 돈을 모아서 비석을 세운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인석,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장 유인석, 그리고 이분이 최재형, 러시아의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있냐면 안중근 의사의 사제관계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안중근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몇몇 있는데 안중근 스스로 나의 스승은 이상설이다 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용에 이상설의 포부는 매우 크다. 세계 대세에 통해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범륜 만인이 모여도 이상설 한 명이 미치지 못한다. 은근히 디스를 하셨어요. 이범륜 선생을 좀 디스하셨는데 이 이범륜 선생님은 워낙에 이제 그 관리였고 또 있는 집 자제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평등 이런 거 별로 익숙치가 안 해가지고 좀 권위적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1909년에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감옥에서 신문을 받을 때 쓰신 내용이 일본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 안중근이 안중근의 배후를 이 일본을 엄청 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쫙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안중근이 나의 단독 범행인데 나를 지도해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이상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상설은 제사이며 얼마나 똑똑해요. 수제죠. 법률에 밝고 수산에 다른다. 수학 너무 잘하잖아요. 영불 일어에 통하고 세계 대세에 통하고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그러니까 유럽도 가봤지 뭐 러시아 가봤지 미국 가봤지 다 돌아다니고 중국도 가봤지 세계 대세에 통하고 애국심이 강해 교육 발달을 도모하고 쭉 좋은 얘기 막 다 써놨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동양 평화주의를 가지는
동인과 같은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다. 동양 평화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 이상설이고,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쓴 2권의 책, 안흥칠 역사, 자기의 자서전하고 동양 평화론 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동양 평화론의 동양 평화가 갑자기 안중근한테 나온 게 아니고 이상설 선생의 동양 평화론에 입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중근 선생은 또 누구를 언급했냐면 허위 선생, 왕산 허위랑 그 다음에 최익현 선생을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왕산 허위 선생도 동양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동양 평화론은 어디로까지 올라가냐? 처음에 을사오적 처단단을 만들었던 홍합나철 선생 있잖아요. 홍합나철이 원래는 뭘 했냐면 외교론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막 일본 일왕한테 편지 쓰고 막 외교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미국 가려고 여권 만들다가 안 돼서 일본 갔잖아요. 그런 외교론, 그 다음에 동양 평화를 이야기한 그 홍합나철로까지 이게 맥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만 알면 안 되고, 이 안중근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를 보면 그 속에 이상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험 볼 때 이 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1910년대의 독립운동의 그 지도인데요. 보면 여기 밀산, 여기가 밀산이죠. 여기가 밀산입니다. 밀산 지역에 한흥동을 건설했어요, 이상설 선생이.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성명회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이것도 이상설 선생님이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서전소수군 여기 용정에서 이제 만드셨고요. 그 이후에 이런 경악사라든지 이런 쪽은 서간도 지역의 신흥 강습소, 이렇게 해서 이 간도 만주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게 뭐냐면, 이제 신민회, 아까 잠깐 상동 청년회 출신들이 만든 신민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동 청년회가 1906년에 해산됐다 그랬잖아요. 해산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뭐 이런 거 조작해내가지고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 그래서 105명을 감옥에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해산이 되는 그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이 신민회는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누가 회의를 했냐? 이상설을 포함해서 이휘영이라든지 이동영, 이러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 지사를 규합을 해서 국민 교육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만주에 군내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죠. 그리고는 뭐니 해도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 4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4가지 일을 다 실행하신 분이 이상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복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 독립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 이래가지고 3대 무관학교를 나중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1909년에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1907년 이후로 13도 창의군이라든지 이런 의병들이 이제 전멸을 하면서, 나중에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의병들이 다 이제 몰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도지방으로 의병장들이 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이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1910년에 13도 의군을 만들어요. 13도 의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 국의 망명정부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의 망명정부를 기도를 해가지고 고종 황제를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제가 계속 감시를 하고 고종을 계속 감시하다 보니까 고종이 운신의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러시아에서도, 야,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이건 너무 일본이 너무 싫어하는데? 이렇게 돼서 러시아 측도 반대를 하게 돼서 이 망명정부는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경술국치를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1905년에 사실 잃을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다지 1905년 을상늑약보다는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상설 선생님이 뭘 만드시냐? 성명회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성명회는 성토하고 천명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성토해? 일제의 나쁜 짓을 성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은 일제다라고 하는 거를 천명하는 성명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명회를 만들어서 성명회 선언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성명회 선언서 내용이 뭐냐? 우리 만 백성, 조선의 만 백성들아 들으라. 저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은 시조 단군이 전하는 바고 우리 2천만 동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타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런 가슴 절절한 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자그마치 8,624명이나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서명자가 있는 선언서가 바로 이상설이 만든 성명회 선언서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거 성명회 발표했다 그래갖고 이 일제가 러시아에 계속 압박을 넣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이 사람들을 성명회 회원들을 다 잡아가지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세요.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이상설 선생님이 1912년에 그 홍합나철 선생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청파호로 홍합나철 선생을 찾아가서 만나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대종교가 이때 1910년도에 초창기에 독립운동의 대세는 누구였어요? 다 대종교 신자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4대 본사를 그때 만듭니다. 그래서 북도 본사, 서도 본사, 남도 본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북도 본사의 책임자로 이상설과 이시영을 두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상해 중국 쪽에는 예관 신규식 선생과 이동영, 그 다음에 남도 본사에는 강우 선생님, 그 다음에 서도 본사에는 백포 서일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대종교에서 4대 본사를 만들어서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이상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해체가 되잖아요. 이 성명회가 해체가 되면서 나중에 유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는 뭘 만드냐면 성명회는 뭐였어요? 성토하고 천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제랑 러시아가 놀래가지고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권업회, 실업을 권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하긴 하는데 겉으로는 경제 발전에 힘쓰는 그냥 연합회다 라고 해서 권업회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권업회는 처음에 만들 때 회장은 최재형이 회장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무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이상설 선생님이 실무의장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권업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권업신문의 주간을 역임하게 되는데요. 이 권업신문에 나중에 신채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주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권업신문은 러시아의 해조신문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민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점점 돈도 없어지고 내탕금이나 100억 원 이런 돈이 없어지면서 구심점이 점점 흔들리면서 또 이때 일제는 이런 러시아나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에 이간질을 막 시키게 됩니다. 이간질을 시키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무고 사건, 세상에 이상설을 밀정이라고 무고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 원래 다른 남이 적이 나를 치면 오히려 더 이렇게 투쟁력이 발발하는데 이 내부에서 공격하는 건 정말 작은 것도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고 사건으로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1914년에 어떤 그 회를 만드시냐면 최초의 망명 임시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설립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광복군 정부에서 정통령을 이상설이 추대가 됩니다. 1914년이 어느 때였냐 하면
1904년이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10주년인 거야. 러일 전쟁 10주년이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러시아가 일본이랑 뭔가 전쟁을 싸움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북한도 지역, 이런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행사에 맞춰서 러시아와 힘을 합쳐가지고 일제랑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군사 조직을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복군 정부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중국 동북 삼성에는 이 성낙형이라는 사람이 주무자가 돼가지고 26만 명을 모아요. 이렇게 탄창을 소유하고, 그리고 포수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왕청현에는 19,000명, 여기도 삼포수, 그 다음에 통화, 회인, 집안현 이런 쪽에도 39,000명이나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는 29,000명. 그리고 미국에서도 박용만 있죠. 박용만이 미주 지역에서 850명하고 군함 5척.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전쟁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적이 될 줄 알았더니 러시아하고 일본이 같이 한 편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멘붕인 거지. 러시아랑 일본이 합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본에서 계속 이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를 탄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러시아에서 이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된 거예요. 일제가 러시아에 이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광복군 정부 사업은 또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무고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멘탈이 이제 흔들리시는 거지.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 러시아의 힘이 절로 이동하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중국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갔는데 어디로 가요? 배달학원. 동제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대종교 신자들이 상해에 모여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신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로 가서 여기서 신항혁명당을 조직을 하시게 돼요. 이상철 선생이.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이 계속 중국을 자극하니까 그때 우리도 중국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종을 또 다시 망명을 시켜가지고 고종이 위임한 중한의방조약, 중국과 한국이 이거 협력을 맺는 조약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신항혁명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요? 중일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 중국의 위안스카이, 그 당시에 원세계의 위안스카이가 일본하고 협약을 맺어버려요. 일본하고 사이좋게 우리 잘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산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때 고종을 왜 들어오려고 했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승리를 해가지고 독일하고 중국이 일본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이 안 이기고 일본이 더 세졌어. 이겨졌어. 그런데 독일도 그때 전제 군주정이었고 이 중국도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황제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그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이 독일하고 중국과 같이 교류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다시 고종을 이 황제로 추대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종에게 이거 의방 조약에 대한 그 도장을 받으러 누구를 보내냐? 성낙형을 서울로 보내요. 보냈는데 이 성낙형과 같이 갔던 사람들 다 밀정한테 해가지고 다 검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목표했던 거는 중국과 일본이 친해지면서 실패. 이 밑에 일은 성낙형이 검거되면서 실패. 이렇게 되면서 또 신항혁명당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한혁명당의 그 본부장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상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박은식이하고 외교부장 성낙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지부를 두고는 신규식이나 이런 분들, 이동휘 이런 분들 다 같이 활동했는데 이 일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1915년에 계획했던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1916년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잔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그런 각혈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서 폐병이 중병이 이제 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1916년에 러시아로 다시 중국에 계시다가 원래 그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러시아로 가시게 됩니다. 연해주로 가셔가지고 비밀리에 그 부인 달성서 씨랑 외아들을 이제 불러요. 정의를 불러가지고 간호를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시고 1917년 4월 1일에 순국하시게 됩니다. 48세에 정말 아까운 그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유언을 뭐라고 하셨냐?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에 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 유고는 모두 불태우고 그 제마저 바다에 달린 후에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런 가슴 아픈 유언을 하고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재를 뿌렸다고 하는 그 강가에 가면 이렇게 유허비, 이상설 유허비가 지금 러시아에 있고요. 이분이 막내딸 이가희 여사예요. 이상설 선생님은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셨는데 이 딸은 뱃속에 있을 때 이 망명길을 떠나셨어요. 이상설 선생님이. 그래서 서로 이 이쁜 딸은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상설 선생님은 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막내딸이 가슴에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임종을 지키던 독립운동가 중에 평주 이승복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주 이승복 선생님한테 자네 혹시 동생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네,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둘째 딸이 있는데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동생이 얼굴 본 적도 없는 이상설의 사위가 되십니다. 사위가 되셔가지고 이제 하시게 되고요. 이 이승복 독립운동가 이 이승복 선생님은 누군가 봤더니 지금 수당고택을 지키고 수당고택 관장이시거든요. 이 이문원 선생님이. 그런데 수당고택이 수당 이남규 선생님의 그 고택이에요. 그런데 이 이남규 선생님은 뭐냐 보니까 의병이셨어요. 의병이셔가지고 일본의 그 의병 운동을 하시다가 일본 놈이 와가지고 이제 막 취조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디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선비를 욕보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경찰서를 내 발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가마를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가는데 아들 이충구랑 그 다음에 여기 노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노비가 이분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내내 일본 놈들이 말하면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해놓고서는 어디 하고 막 이제 훈계하고 혼내시는 거야. 일본 놈들이 가다가 이분을 칼로 팍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하고 그 노비가 또 막 덤비다가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이 두 분하고 그 노비는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들이 이 이승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형님하고 같이 이 만주 연해주로 가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상설 선생님하고 독립운동 하셨는데 이분의 장남이 이장원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6.25 때 1951년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돌아가셔서 이분만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문원 관장님이 이 고택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까 그 술이라는 책이라든지 그 과학 책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그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봤더니 충청북도에서 이분을 기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분이 순국하신 지 100년이 되었던 2017년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 진천에 가시면 보제 이상설 선생 생가에 이렇게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숙모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당에 여기가 생가거든요. 생가에 동상과 여기 사당이 있어요. 사당에 가면 이렇게 영정이 모셔져 있고요. 제가 갔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헤이그 특사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냥 서전서숙 그냥 학교 하나 세우신 분인가 했는데 우리의 근대 교육 그리고 또 우리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에서도 외교적인 노력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교육까지 하시고 또 이분이 영향을 미친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런 연해주의 독립운동까지 우리가 많은 역량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작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역사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알리는 일, 그리고 이분들이 바랬던 그런 좋은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서 더 좋은 나라, 더 강한, 더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